안녕하세요. 그냥요입니다. 자, 오늘은 좀 황당한 법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좀 월가에서, 뭐야, 트럼프 법안에 뭐 이런 게 있었어? 이거 1000페이지나 돼가지고 못 봤는데, 이번에 하원 통과돼가지고 봤더니, 뭐야, 이거? 그러면서 이제 월가에서 깜짝 놀란 법안이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그 투자라는 것은요,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죠. 그쵸? 투자할 수 있지 않나요? 코스피도 살 수 있고 나스닥도 살 수 있고 미국 채권도 살 수 있고 뭐 살 수 있습니다. 투자할 수 있어요. 투자하는데 누가 막는 거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투자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점점 민주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가 민주화됐다라고 하면 민주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민주화됐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소수의 누군가, 예를 들어서 옛날 이제 왕 같은 사람들 혼자서 나라의 대소사를 다 정하는 그 왕 말고 백성들은 뭐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알 수가 있는 방법도 없었잖아요. 왕에게만 집중되어 있던 권력을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것, 즉 소수만 할 수 있었던 것을 다수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을 민주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대선 있는데요. 대선의 선거는 결국은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우리나라의 대표를 뽑는 민주화된 절차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투자가 민주화됐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투자가 원래는 그런 민주화되지 않았었다는 얘기네요. 제가 스토리를 찾아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1602년에 사실상 투자가 처음으로 민주화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즉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라는 사실상 인류 최초의 주식회사가 있었는데요. 이 회사가 우리 지금 배 타고 어디 나갈 건데 나가면은 금은보화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나한테 먼저 돈을 투자해 주면은 이 가져온 금은보화 중에서 너네들도 좀 나눠줄게 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이 바로 최초의 주식회사였고,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투자가 민주화된 최초의 사건이다 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1900년대에요. 처음으로 NYSE라고 하는 증권거래소가 설립되게 되고요. 증권거래소가 설립됐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 오일장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물건, 나물이나 이런 걸 좀 가지고 오셔야 되고, 그리고 사는 사람들이 만나서 이게 거래가 일어나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장. 이 시장이 주식을 가져와서 여기다 놓고 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거죠. 그것이 NYSE, 뉴욕 증권 거래소가 되겠습니다. 이게 1900년대에 처음으로 생겨났고요. 1930년대에는 SEC라고 하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생겨납니다. 자, 이 증권거래위원회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HS 아카데미 회사의 주식이 개수가 100개 있었습니다. 근데 뭐 아는 주주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제가 이분들 모르게 저기 가가지고 저희 HS 아카데미 회사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 주식 줄 테니까 저한테 한 1000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보죠. 자, 그런데 이 원래 있었던 주주들한테는 모르게 그냥 주식을 더 많이 발행해가지고 이거 있는 것처럼 싹. 자, 그러면 이런 사건이 된다면은 무슨 일이 생길까요? 기존의 주주들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기 주식이 반토막 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투자가 민주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어떤 회사가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걸 쪼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들만 좋은 일을 한다,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SEC에서 규제를 하는 곳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투자를 민주화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거죠. 안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당할 수만 있었는데 더 공시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가 민주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 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존 보글이라고 하죠. 존 보글이 인덱스 투자를 발표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개인들이 무슨 개인 투자냐, 인덱스에 투자해, 야 역사상 워렌 버핏 말고 나스닥 이긴 사람 없더라, 그렇게 얘기했던 1970년대 존 보글에 의해서 인덱스 투자가 활성화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ETF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같으면은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는데 인덱스에 투자할 수 있고 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되니까 얼마나 투자하기가 좋아졌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그래서 비용도 없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2010년도에는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로빈후드가 나오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토스증권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것이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또 한 번 접근성이 크게 좋아지는,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결국 이런 거죠. 첫 번째, NYSE 같은 거래소가 생기고 그리고 SEC와 같은 규제기관들이 생기면서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라는 것이 민주화에 도움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인덱스 투자나 ETF처럼 비용이 절감되면서 낮은 비용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또 투자가 민주화됐다라는 것이고요. 기술의 개발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졌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투자라는 것이 결국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점점 더 민주화되는 방향으로 되어 왔다라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사실은 원래 예를 들자면 뭐 동인도 회사 같은 회사를 통째로 그냥 들고 있었던 사람들도 이걸 쪼개가지고 파는 것을 통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놀라운 마법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 법안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투자의 민주화라는 개념에서는 정반대되는 그런 법안이에요. 그래서 일명 트럼프 예산안인데요. 실제로 보면은 섹션 899에 해당되는 그런 법안입니다. 아니 이게 법안이 한 1000페이지 정도 돼가지고 사람들이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하원에서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이 부분을 봤더니 이게 되게 신기한 법안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법안의 이름은 뭐였냐면요. 외국인 투자세라는 겁니다. 참 이게 뭐죠? 외국인한테 너 투자하면 세금 내 이런 거죠. 야, 외국인이 무슨 미국 자산에 투자? 야, 미국 자산은 미국 사람들이 투자해가지고 돈 벌어야 돼. 니네들이 와서 무슨 돈을 벌어? 이런 느낌의, 이런 뉘앙스의 법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은 최대 20%까지 세금을 점진적으로 올려받겠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만 보면은 모든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금이 붙냐 그거는 아니에요. 여기 표현으로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불공정한 세제를 운영하는 국가의 기업이나 개인들은 이런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것인데 애매하죠. 불공정한 세제를 운영하는 국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아마도 기사에 따르면은 유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라는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럽에게 트럼프가 이 법안을 통해서 야 니네들 야 우리나라에 미국에 투자해가지고 돈 좀 벌어서 기분 좋아? 그래서 세금 내 이렇게 얘기할 거다. 협박용이다. 이런 해석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협박용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러한 법안은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투자의 민주화에 완전히 역행하는 개념이고요. 자산의 가격이라는 측면에서도 너무 안 좋은 법안이라서 이게 이대로 진행된다라고 한다면은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매력이 상당히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을 좀 보면요. 제가 최근에 자주 그려드리는 그림이죠. 자, 미국에서 달러가 이렇게 나가죠. 달러가 나가면서 뭘 받냐면 물건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역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무역과 관련된 관세 협상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온 달러가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달러가 물건을 주고 딱 받은 달러를 다시 미국에 보내주면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받게 되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주식과 채권을 받게 된다는 거죠. 미국에서 주식도 받고 채권도 받는 겁니다. 그리고는 달러를 다시 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역의 문제가 투자, 자본의 문제로, 쩐의 문제로 바뀌고 있는 거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인 거죠. 지금 야 무역 그만해. 달러 그만 나가게 할 거고
그만 나가면 여기서 들어오는 것도 어렵어질 텐데 이것도 세금을 매겨서 막겠다? 아, 이거는 정말로 좀 안 좋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투자의 민주화의 개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투자의 역사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방금 소개해드렸던 이 법안은 다시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아, 이것은 누가 봐도 너무나도 자산 가격이라는 측면에서는 안 좋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에는 이 무역과 관련된 거래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자본의 문제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문제의 전선이 좀 더 확장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내용이 유럽을 협박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라고 해석이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트럼프가 정말로 유럽을 협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중요한 카드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주식시장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미국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긍정적인 얘기만 했는데 이 법안은 진짜 안 좋아 보인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투자라는 것은 제가 정의하는 것은요, 좋은 금융 자산에다가 저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산이라는 거는 제가 여러 번 정의해 드렸지만 미래의 나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리소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금융자산인 경우에는요,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자산이 아니고 금융자산인 경우에는 언제나 쌍방간에 계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이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명해야 되고요, 공정해야 되고요, 비용이 낮아야 되고요, 그리고 접근성도 좋아야 됩니다. 근데 이 내용보다 정말 중요한 거는 공정성이 필요해요. 공정성.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온 내용들은 공정성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내용이어서 트럼프 형, 내가 웬만하면 형 편 들어주겠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트럼프의 예산안의 내용을 가지고 투자의 민주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마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